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제가 갑상선 혹을 좀 놔둬도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먼저는 이제 갑상선의 혹이 이렇게 좀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예전보다 좀 더 오래 살면서 관리를 할 그런 질환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검진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갑상선의 혹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갑상선 혹을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진료를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온 환자입니다. 그래서 22살 환자가 진료실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갑상선 이렇게 혹이 22살밖에 안 된 젊은 이제 아가씨가 이렇게 혹이 보인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크기가 21 곱하기 15 곱하기 이렇게 32mm가 되는 이제 갑상선 혹이 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게 이제 사이즈가 한 3cm 정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초음파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다행히 이거는 암이 아니어서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이랑 제가 밀고 있는 주제인데요. 목 안에 작은 보물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주제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관련돼서 조금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절도 있고 혹도 있고 종양도 있고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고 음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림프절도 이게 림프절은 임파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임파선과 림프절을 약간 혼동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흔한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할 때 그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가려내는 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암이 되는 부분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결절이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놔둬도 될 건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갑상선에 어떤 악성 종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수술적 치료는 절개도 하고 로봇으로도 하고요. 또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이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영어로는 RF의 이제 고주파 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탄올 정화술을 통해서 큰 혹들을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맞춰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고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손으로 하는 어떤 술기를 하는 수술하는 외과의사인데 뭐 외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의상으로는 내과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고 혹은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제가 하게 되는데요. 뭐 저희는 갑상선에 대한 수술도 하고 내과적 치료도 겸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수술은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벌써 기원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즘 세상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갑상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갑상선 전문가를 찾아오죠. 갑상선은 그 이름 자체는 방패갑 모양상입니다. 그래서 방패 모양의 기관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름이 갑상선이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방패는 그 위에 갑상 연골의 모양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나비에 가깝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비는 대부분 갑상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크기가 한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따지면 한 15에서 한 20g 정도 됩니다. 목을 먼저 보면 밖에서 보면 남자분들은 이제 그 갑상 연골이 잘 보입니다. 목젖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젖이 튀어나와서 잘 보이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 갑상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이제 왜 목에 있을까 이렇게 이건 뭐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추정하는 얘기입니다. 조물주가 왜 갑상선을 목에다 갖다 놨을까? 배 안에도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가슴도 있고 그런데 일단 목에는 혈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요. 실제로 갑상선은 콩팥 다음으로 이 단위 면적당 많은 혈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만큼 뭔가 쓸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혈액으로 뭔가 공급해줘야 될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는 우리가 말하는 림프절, 림파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우리 전신에 있는 림파선 중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목이 있게 되는데
예. 이런 임파선은 이제 면역 체계의 어떤 최전선의 역할을 하죠. 물론 이게 암이 번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는 이런 면역 체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자체가 외부 균에 감염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갑상선은 이제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액이 잘 됩니다. 우리가 다리에 있는 혈액이 올라오려면 정맥판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지 올라오는데 예,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갑상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전신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다는 거에 제가 이제 모관의 작은 모물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는 뭐 커봐야 20g인데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왔습니다. 한 5년 전쯤에 항진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목이 부어서 왔습니다.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더 이상 갑상선 약도 듣지 않고 항진이 조절되지 않아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러 왔고 보시면은 목이 굉장히 많이 부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대학교를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체내의 신진대사를 조절을 하고요. 갑상선은 기능을 얘기할 때 저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는 보일러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집에 들어오면 보일러 스위치를 탁 켜죠. 키면 방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따뜻해지게 할 수 있는 그 보일러 스위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열 생산이 줄어듭니다. 추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너무 또 과하면은 몸이 덥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스위치를 적당히 놔야 되죠, 그죠? 너무 낮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온도를 높여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아와 신생아의 두뇌 발달과 뼈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주변에 혹은 뭐 자녀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거나 할 텐데 만약에 산모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시달린다. 그러면은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갑상선 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갑상선에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거 호르몬의 이상 그리고 혹이 생긴 경우. 근데 이게 대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이상과 혹 이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셔야 되고요. 기능 저하증은 표현하면 이건 냉방입니다. 아까 이제 보일러 스위치를 떠올려 보시면 기능 저하증 환자는 매일매일이 냉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냉방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춥죠. 그리고 피로합니다. 기운이 안 납니다. 에너지가 안 나서. 그래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기능 저하증을 진단을 받아서 이제 약을 드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뭐 추위를 많이 느끼고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서적으로도 꽤 문제가 됩니다. 무기력감, 좀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능 저하증은 저희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갑상선 호르몬을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이거는 1946년 이때부터 이제 상업적으로 이게 팔리기 시작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없던 시절에는 사실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조선시대는 당연하고요. 20세기 초반에도 갑상선 수술을 했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저희가 갑상선을 다 띄더라도 호르몬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죠. 반대로 항진증은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들어가면 덥죠, 그죠? 덥고 땀이 납니다. 남들은 안 더운데 나 혼자 더운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에 다 같이 더울 때 더운 게 아니고 안 더울 때 혼자 더운 겁니다. 그래서 덥고 땀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진증은 너무 대사가 빠르다 보니까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먹어도 배고프다는 사람들, 좀 항진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진증은 약물 치료도 되고 동연서 치료도 되고 뭐 수술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료를 보시면 1차적으로는 되게 이제 약물 치료가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는데
약물 치료의 문제는 재발이 많다는 게 항진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었을 때 한 50% 가까이가 재발을 하다 보니까 예, 반복되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항진증의 약을 계속 달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상선 암이 동반되었다든지 혹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갑상선이 많이 붓게 되면 그러면 수술이 필요하죠. 예, 이 환자분은 이 정도 부었습니다. 예, 요 정도가 한 100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요 정도가 되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거니까 주변에 목이 저렇게 많이 좀 부어 보인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좌증이든 항진증이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의 유병률을 여러 이제 뭐 연구들이 있지만 저희 이제 백병원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성인 남자의 4.5%, 여성의 7.6%인데 피 검사를 해보면 기능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증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피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100명이 모였으면 한 7명은 나옵니다. 피 검사 해보면 기능이. 근데 이제 그 현상, 불현상 얘기하는 거는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고 불현상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증상이 없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성을 봤더니 체질량 지수 BMI가 높더라는 겁니다. 고혈압도 많고. 그래서 단순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이제 2.4배로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더라. 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진해서 갑상선 기능의 항진이나 저하도 저희가 살피게 되죠. 물론 혹도 보지만. 또 이제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과 동반된 질환을 갑상선 학회에서 이건 배포한 자료입니다. 항진증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아까 이제 찜질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진증 때 심장이 빨리 뜁니다. 문제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이게 심방세동이라는 게 오게 되고 심방세동은 잘못하면 우리가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2차적으로 뇌졸중이 온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진증 환자분들한테는 사실은 심장에 문제가 같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골다공증도 그에 따른 골절의 위험도 이렇게 높아집니다. 또 기능 저하증은 반대로 이제 저희가 냉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갑상선 기능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분 장애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우울증 환자를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갑상선 기능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때문에 그런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인지장애나 치매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더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에 이제 평균 수명이 70세를 넘어서 이제 80대를 넘어가거든요. 평균 수명이 80대니까 그보다 더 많이 사시게 되는데 이런 인지기능이나 치매와도 갑상선 저하증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갑상선 관련된 용어를 좀 보시면 뭐 이렇게 결절도 있고 혹이라고도 하고 뭐 종양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절은 저희가 초음파 상에서 조금 구분되는 병변을 얘기하고 혹은 조금 만져지거나 좀 큰 걸 더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인데 종양은 조금 학술적인 용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 하면 그죠? 혹부리 영감처럼 혹이라고 하면 조금 뭐가 만져지거나 좀 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지만 혹이 만져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혹이라고 하는 건 눈에 띄고 큰 덩이를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종양은 저희가 이제 국제종양분류에 의해서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자를 제가 써놨는데 양은 어질양, 순환을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성이 좋은 겁니다. 그죠? 악성은 나쁜 거고요. 악성이라고 악성 종양이 이제 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성은 좋은 거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모든 분들이 양성을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죠? 두 줄의 악몽. 코로나 양성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하면 뭐가 있는 건가? 뭐가 있다는 말인가? 안 좋은 뜻인가? 라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양자가 한자로 어질 양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는 변양자라서 이거는 음양을 얘기할 때하고 저희가 말하는 양성은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양성결절이라고 할 때도 움찔움찔해요. 환자분들이 놀라 양성 뭐 있다는 말인가? 라고 실제로 그렇게 들으시고 나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성은 종양은 순한 거다.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단위가, 저희 실제 이제 초음파 판독기인데, 길이 단위가 이렇게 밀리미터로 나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예를 들면 5mm는 0.5cm거든요. 근데 5mm와 5cm는 너무 다릅니다. 5cm는 50mm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제가 0.5cm라고 안 하고 5mm라고 하면 이걸 5cm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5cm면 너무 큰데? 예. 실제로 저희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자를 대고 재봤거든요. 대략 1c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 새끼 손가락 폭이 한 1cm 정도 되니까, 대략. 그래서 그 정도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밀리미터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림프절은 임파선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혹이, 그죠? 예. 예, 이분은 제가 올해 수술하신 분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88세 분이셨어요. 예, 88세고 7.5cm를 수술했습니다. 오셔서 아드님이 같이 오셨는데, 예, 본인이 꼭 수술 받고 싶다고, 나 수술 받아야겠다고. 저희가 뭐 마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든 게 있었지만, 예,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퇴원하시고, 예, 얼마 전에 또 외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한 거에 대해서 제일, 예, 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뗐다고. 그래서 결절이 이제 얼마나 험한지를 보면, 이제 사실은 검진 때문에, 예, 이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우연히 발견된 결절을 저희가 우연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서 MRI를 찍었는데 우연히 보이더라. 또는 검진해서 PET를 찍어봤는데 갑상선에 혹이 우연히 나오더라 하는 거를 이제 우연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면, 예, 혹이 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촉진돼서 만져지는, 그러니까 우리 혹처럼 만져지는 거는 대략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앞서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혹이 커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초음파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이게 많아진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일까? 제가 좀 이렇게, 예, 살펴보니까 자기 연령대에서 빼기 1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면 대략 전체 인구의 20% 정도. 내가 40대다? 한 30%. 그러면은 60대가 되면 갑상선에 혹이 있을 확률이 50%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자기 연령대 빼기 10 정도가 하면, 예. 그래서 주변에 갑상선 혹이 있다고 하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근데 다만, 네, 또 양성이 나왔죠? 대부분은 양성이다. 예, 양성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악성의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갑상선이 이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네, 여기 우엽이 있고 자엽이 보이고요. 네, 이런 건 혈관입니다, 혈관. 이거 보시고 이제 이거 혹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이건 경동맥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네, 혹 아니고 식도입니다, 식도.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식도고요. 기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입니다. 혹이 없는 거고요. 이게 밑에 보면, 예, 혹이 있죠, 그죠? 예, 혹이 있고 여기도 왼쪽에 보면 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모양이냐, 방향이냐, 경계나 석회 같은 많은 정보를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갑상선학회에서 갑상선 결절 진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에 나오고 16년에 나오고 요번에 7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뭐 핵심은 하여튼 초음파를 해보고 그 초음파의 모양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중간, 낮은 의심 정도의 결절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그래서 높은 의심이 있고 중간 의심이 있고 낮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높은 의심은 예를 들면 한 80%, 중간 의심은 암일 확률이 25%, 낮은 의심도 이게 낮기는 하지만 암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10% 정도거든요. 예, 그 외에 양성은 뭐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그 분류를 가지고 실제 수술이나 검사를 해봐야지만 이게 악성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양만 가지고, 예, 100%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예, 분류를 딱 중간 의심으로 하면 뭐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분류에 따라서 그 악성이 될 확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초음파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딱 판정을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아, 이거는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이건 낮은 뭐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해진 게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이건 괜찮을 거고 이건 괜찮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단계를 정확하게 나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안 좋다는 모양은 물론 석회알 동반한다든지 혹은 뭐 세로가 길다든지 또는 경계가 안 좋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늘을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을 찔러서 확인을 하는 거죠. 바늘 찌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단계가 6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단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5단계나 6단계는 사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리고 중심 바늘 생검이라고 해서 세친 검사보다 좀 더 굵은 바늘을 쓰게 되면 진단율이 더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5단계나 6단계는 사실상 거의 암에 수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혹은 이제 암은 사실 대부분 치료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치료 안 하는 그런 관찰 연구도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암인 경우는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럼 암이 아닌 양성갑상선 결절은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잖아요. 교수님이 그냥 진료실에서 놔두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나라 뭐 이런 연구들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좀 커지기도 하더라 그런 거죠. 또 2023년에 보스턴 지역에서 이 환자를 모아서 이렇게 뭐 한 400명 정도를 모아서 4년 이상 봤더니 한 17% 정도가 크기가 증가하더라. 근데 한 50%는 그냥 나도 봐도 별 이상이 없더라 이런 거거든요. 또 미국 자마라고 해서 유명한 미국 내과학회 잡지에서도 한 1000명 정도를 5년간 쭉 이렇게 봤더니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더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20, 30% 정도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커진다는 기준이 이제 뭐 논문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1년에 한 1mm 이상 아래쪽에 보면 5mm면 5년이면 이제 5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질 수는 있다. 양성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커지는 갑상선 혹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별도로 또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을 좀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서 이제 1cm면 세친 검사가 조금 모양이 안 좋으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대개는 증상이 없죠. 2cm면 아까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대한갑상선학회 결절 권고안에 따르면 2cm가 넘는 갑상선암은 대부분이 바늘을 한번 찔러 봐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cm가 되면 뭔가 이제 좀 밖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치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고 4cm가 되면 대부분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격이나 뭐 목의 모양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겁니다. 만약에 악성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 고려해야 되겠죠. 5cm면 이거 이제 커집니다. 빠른 2 이상이 되는 혹들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갑상선암을 조금 보면요. 갑상선암은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유방암 다음으로 2위고 남성에서는 6위인데 여성 2위와 남성 6위를 합치니까 유방암은 사실 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로는 사실 갑상선암이 현재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이런 갑상선암은 여성에 많고 또 젊은 나이에 많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하는 종류가 많고요. 대개는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지만 뭐 요오도습지 유전자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거나 환경, 시기 등이 다 상호작용한다고 이제 특정한 뭐 하나의 원인만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암 종류는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암등록사업본부에서 이거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올해 자료는 아직 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2020년 자료가 제일 최신 자료입니다. 2020년에 보시면은 유두암이 96.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들은 1년에 전국 다 따져봐도 100명 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포암은 전국적으로 600명 정도 되지만 나머지 암들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유두암이라는 거고요. 유두암이나 수질암은 바늘로 찔러보면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포암은 얘가 진단하기가 어려운 게 이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가운데 이 속만 봐서는 얘가 오렌지인지 천혜향인지 귤인지 한라봉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잘라봐야 됩니다. 전체
혹을 드러내서 모양을 보고 잘라봐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또 만약에 수술해서 갑상선을 다 띄었다 하면 호르몬을 복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요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치료 3요소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과거에는 이제 뭐 이제 절개를 했지만, 이제 내시경 시대를 거쳐서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까지 많이 발전을 했죠. 자,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흉터가 어디 있습니까? 환자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흉터가. 자, 이제 흉터 찾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흉터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다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는 전통적으로 절개를 하더라도 수술을 흉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다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측부 최소 절개라고 해서 기존의 절개보다도 절개를 더 줄였습니다. 1.5에서 2cm를 더 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갑상선을 다 떼는 거 말고 일부만, 한쪽만 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해 보시면 전통적으로 할 때 이게 양쪽에 했던 흉터고요. 이건 한쪽만 이렇게, 실제로는 저렇게만 뗐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과거에는 저렇게 절개를 더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한쪽만 이렇게 절개를 하도록 최소 절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수술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흉터가 튀어나오고 켈로이드 체질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보면도 이렇게 켈로이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오른쪽 두 분은 제가 수술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하나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고 한 분은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이게 밖에서 꼬매면 저 꼬맨 자리 흉터가 자국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이렇게 밖에서 꼬매지 않아요. 안에서 소구에서 안 묻게끔 꼬매지, 겉에서 꼬매면 겉에서 꼬맨 상처가 다 남습니다, 목은. 그리고 밑에 분은 다른 병원에서 오셨는데 이게 몸 상처가 물결이 나 있죠. 이렇게 안 예쁘게 꼬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아까 앞서 이런 이제 흉터나 혹은 뭐 켈로이드 같은 분들은 아예 이제 로봇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뭐 흉터 없이 그냥 수술하는 방법인데 이거 뭐가 좋냐? 그래서 3차원 영상이고 저희가 사람 손목처럼 이렇게 관절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실제로 한번 저희가 로봇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장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술한 장면은 아니고 이건 수술방에서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귤 껍질을 까봤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수술이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로봇 팔을 이용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수술이 어떻게 되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사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후배가 직접 이제 수술방에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니까 내 몸에 있는 혹을 떼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로봇이라는 기기가 잘 할 수 있겠구나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술 방법이 뭐 같은 영어로 했던 긴 이름인데 그냥 줄여서 저희가 바바라고 합니다. 바바. 경상도 말은 좀 바바바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바바입니다. 바바. 저희 이름 바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바를 하게 되면 목에 흉터가 없고, 흉터는 이제 우리 유륜과 그 가슴 쪽 이게 하고 겨드랑이에 상처를 나게 되니까 목에는 흉터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로봇 수술을 해서 목에 흉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덜 받는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안전하냐? 저희가 이런 기술적으로 정말 안전한 거를 따져보니까 후두 신경 손상은 거의 이제 저희가 제로인데, 이런 뭐 서울대, 아산, 뭐 세브란스, 삼성에 필적하는 속된 말로 좀 꿀리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 병원만큼의 로봇 수술을 해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 실제로 종양 치료에 있어서도 저희가 갑상선을 충분히 잘 떼낸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해운대 백병원에 있는 저 배두식 교수하고 같이 해서 이런
인터넷에 있는 이런 책자로 저희가 바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책을 쓰고, 이건 온라인북이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뭐 2,000분 이상이 이렇게 책 다운로드도 하시고, 예, 저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암이 아닌 우리가 양성, 그죠? 양성은 좋은 겁니다. 양성 갑상선 결절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진료 공고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호르몬제 약을 쓰면 좀 이렇게 이 결절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거는 예, 위해가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권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써서 뭔가 큰 혹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 일부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을 과하게 써야 되고 그 과하게 썼을 때는 결국은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의 무증상 결절은 어떻게? 그냥 치료하지 않고 추적 관찰한다. 아까 2cm 미만에 그런 모양이 괜찮은 애들은 놔두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압박 증상이 있거나 미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특히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크기가 4cm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압박 증상이 심하거나 악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물주머니라고 하는 물혹이 있고, 물혹 이외에 그냥 이게 덩어리로 된 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로 된 혹은 그 고주파라고 해서 그 열로 이렇게 태우는 게 효과적이고요. 물혹은 에탄올, 이게 이제 100% 무수 알코올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 그 알코올 성분을 집어넣어주면, 예, 물혹은 이렇게 삭습니다. 이걸 이제 그 진료 공간에서는 절제술이라 표현을 했는데 좀 태운다 뭐 이렇게 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비유하기에 이제 에탄올 절제술은 이제 방수 페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에 물 새면 어떻게 합니까? 방수 페인트를 칠하면 지붕에 물이 더 안 새겠죠. 그래서 물 안 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스만 보고 예, 강의를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56세 환자분이신데요. 2년 전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44mm. 예, 44mm는 4.4cm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거 뭐 암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놔뒀더니 2년 만에 크기가 보시면 66mm가 됐습니다. 2년 동안 2cm가 커졌죠.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또 했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또 암이 아니다 나왔어요. 근데 환자분이 본인이 나는 이거 치료받겠다. 예, 나는 이거 수술하는 게 좋겠다. 최근에 이렇게 커지는 걸 보니까 난 떼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되게 뗐거든요. 예, 뗐더니 암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4cm 이상의 큰 혹은 검사로 이게 모든 걸 다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네, 그죠? 예, 본인 기관지가 이만큼이나 밀려 있습니다. 저 혹 때문에. 예, 기관지가 틀어져 있는 거죠. 원래 위치에서. 그래서 큰 혹이 있었고, 환자분도 원하셨고, 그래요. 여기서 수술을 합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신 거죠. 본인이 이 의지를 가지고, 검사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좀 지켜볼까 했지만, 예, 검사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남자분이신데, 예,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45mm짜리 혹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물혹이에요. 예, 좀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12월 5일날 예, 에탄올 경화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죠? 갑상선에 큰 요 안에 물점이 있어요. 이거 16cc를 빼냈습니다. 빼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싹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에탄올을 집어넣습니다. 10cc를. 그래서 물을 충분히 다 빼주고 거기다가 에탄올을 집어넣어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 페인트처럼 물이 더 새지 않게 막아준다. 이런 에탄올 경화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치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주파 치료는 이제 이런 물주머니보다는 덩어리진 혹에도 효과적이어서 예, 세포 검사장에서 이제 약성이 아니어야 되고요. 각성이 아닌 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원하셨고 치료는 왼쪽에 20mm, 16mm 두 군데를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층 검사상 암이 아니었고요. 요건 이제 작년에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종양이 이게 사그라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고주파는. 치료하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 20mm, 여기 두 개 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주파를 작년에 했더니 지금 한 2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히 없어졌죠, 거의. 그래서 볼륨이 95%, 하나는 거의 99.7%의 볼륨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혹들이 충분히 수술이 아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제가 이제 강조하는 말인데요. 목 안에 있는 작아야 하는, 크면 안 되죠. 작은 보물이다. 보물 같은 역할을 한다. 갑상선 질환은 이제 혹과 기능적 이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둘은 별도로 봐야 된다. 기능대화증 약물 치료 하시면 되고, 항진증도 약물 치료 하는데 혹이 크거나 암이 동반되어 있으면 수술이 필요하다. 검진이 이상화된 시대,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갑상선 혹은 매우 흔하죠. 그래서 이런 그 혹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가 높은 의심, 중간 의심, 낮은 의심, 혹은 양성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결절은 계속 좋은 거, 나쁜 거 또는 일부 이상한 애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양성도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암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양성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절개나 혹은 최소 절개를 통해서 또는 로봇을 통해서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미용적으로도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낸다. 그리고 고주파 치료와 에탄올 경화술 역시 양성 갑상선 결절의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